저에게는 3살 차이 나는 남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어찌나 똘망똘망하던지 부모님을 비롯해 저에게도 삶의 낙이었죠.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안다는 말이 형준이를 두고 하는 얘기 같았습니다. 엄마와 아빠는 농사일을 하셨어요. 새벽같이 일어나 아빠가 먼저 논으로 나가시면 엄마는 오토바이를 타고 우유 배달을 한 바퀴 돌았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아침상을 차려놓고 아빠와 바톤 터치를 하러 나갔죠. 그러면 곧 아빠가 들어와 혼자 차려진 밥을 먹고는 또 바람같이 나갔습니다. 그러고 나면 아침 7시 정도 되려나? 저는 늘 아빠가 나가는 대문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그 소리에 부스스 일어나 옆자리를 손으로 더듬더듬 짚어보면 형준이가 없었어요. 아침부터 또 뭘 하고 있나 하고 눈을 떠보면 어김없이 제 책가방을 뒤져 교과서를 읽고 있던 형준이. 원래 둘째는 첫째를 보고 배워 뭐든 좀 빠르다고 하잖아요. 형준이도 그랬습니다. 제가 먹는 음식을 탐내서 이유식, 일반식도 다른 아이들보다 몇 개월은 빨리 시작했고요. 5살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한글도 다 떼버렸죠. 글자를 알게 되자 점점 제 공부에 관심을 가졌어요. 아침마다 제 교과서를 몰래 들여다보거나 알림장을 열어보고 제가 준비물을 깜빡 못 챙긴 게 있으면 대신 챙겨놓기도 하고요. 가끔은 저녁 시간에 제가 숙제를 펼쳐놓고 화장실이라도 다녀오면 저 대신 숙제를 하고 있을 때도 있었다니까요. 형준아, 형준이는 공부가 재밌어? 공부가 뭔데, 누나? 누나가 하는 게 공부지. 교과서도 읽고 책도 보고 문제도 풀고 하는 거. 몰라. 몰라? 근데 왜 해? 그냥 누나가 하는 게 멋져 보여서 따라하는 건데. 그래? 누나가 하는 게 멋져? 멋져. 나는 커서 누나처럼 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고 하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소리를 들으니 기분은 좋더라고요. 사실 저도 반에서는 공부로 빠지지 않는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형준이가 워낙 뛰어나기도 하고 엄마나 아빠나 자식들 교육에는 워낙 관심이 없으셨던지라 딱히 어디다 자랑을 하거나 인정받을 기회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똑 부러진 형준이가 절더러 멋지다 해주니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형준이한테 멋져 보이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지 싶은 마음도 들고요. 언제부턴가 저는 형준이한테 멋진 사람이 되기 위해 공부도 열심히, 밥도 편식 없이, 씻고 청소하는 것도 열심히였던 것 같습니다. 모든 면에서 완전 무결한 그런 누나가 되고 싶었거든요. 또 제가 형준이의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형준이가 모든 면에서 저를 따라하려 했고 저도 형준이의 모든 것을 챙기고 지키고 있었으니까요. 바쁜 부모님 때문에 형준이를 챙기고 유치원이나 학교에 보내고 재우는 것은 늘 제 몫이었습니다. 형준이는 저보다 일찍 일어나고 밥도 편식 없이 잘 먹었어요. 그야말로 손이 갈 데가 없는 아이였죠. 잠잘 때마다 자장가를 불러달라고 했었는데 저도 딱히 자장가를 들어본 적이 없어 아는 노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자장가 대신 구구단을 노래 삼아 불러주곤 했었는데 형준이는 그것 때문에 6살에 구구단을 떼게 되었죠. 그때쯤부터였을까요? 형준이는 동네에서 제일 가는 천재, 수재로 통했습니다. 자식 키우는 게 뒷전이었던 부모님은
영문은 모르지만 좋아하셨고 동네 사람들이 동생이 저 닮아 똑똑한가 보다 해주는 덕분에 저 역시 으쓱했어요. 그렇게 되니까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형준이를 더 잘난, 더 최고의 나이로 만들고 싶어졌어요. 모든 사람이 박수 쳐주고 우러러 볼 만한 아이로요. 다행히 형준이는 그런 저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잘 따라주었습니다. 학교 다니며 내내 선생님의 사랑을 독차지했고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는 1등을 놓치지 않았어요. 시험 기간이 끝날 때면 저는 창고에 쌓여있는 쌀 한 포대를 들고 단골 방앗간에 가서 떡을 맞추는 게 일이었습니다. 1등을 하면 반 친구들한테 빵이나 떡을 돌리는 게 불문율이었거든요. 빵을 사려면 돈이 들고 돈을 쓰려면 부모님께 말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기니 저는 그냥 알아서 해결하는 방법을 택했죠. 아이고, 왜 안 오나 했다. 형준이 또 1등 했구나.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도 떡 맞추러 왔어요. 형준이가 그 집의 보배네, 보배야. 어떻게 동생을 그렇게 똑부러지게 키웠어? 제가 키웠나요, 뭐. 지가 알아서 큰 거죠. 다른 집 부모들은 회초리를 들고 윽박을 질러도 공부시키기가 그렇게 어렵다는데 참 둘 다 대단해. 아이, 뭐 운이 좋았어요. 이번에도 잘 부탁드려요. 애들이 매번 떡 맛있다고 한대요. 감사드려요. 이번에는 반이 아니라 교무실에 있는 선생님들한테까지 다 돌려. 내가 서비스로 좀 더 해줄 테니까. 알겠지? 우와, 감사합니다, 사장님. 다 되면 연락 주세요. 저는 점점 제 학업이나 학교 생활보다 형준이에게 더 관심이 쏠리기 시작했어요. 저와 형준이의 시험 기간이 겹칠 때면 제 공부를 밀어놓고 형준이 먼저 시키고 학부모 상담을 하는 기간이 와도 제 순서는 건너뛰고 형준이 학교로 찾아갔죠. 제가 형준이인지 형준이가 저인지 저조차도 헷갈릴 만큼 저는 형준이의 교육에 몰두해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니 친구들과도 점점 멀어지더라고요. 학교 끝나고 모여 놀거나 분식집 가서 간식을 사 먹거나 그런 일상이 저에게서 삭제되어 버렸거든요. 그렇게 되자 더더욱 형준이는 제 삶의 이유이자 제 존재의 이유인 것처럼 변해갔습니다. 한참 제가 그런 생활에 젖어 있을 때 제 인생에서 형준이가 아니면 안 될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야 말았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어버린 겁니다. 바람이 유난히도 새던 어느 해 봄날, 모를 심을 준비를 마치고 한 해 농사를 준비하려 부모님이 논에 거의 살다시피 하실 때였어요. 이웃집에서 작년에 수확한 고구마가 너무 많이 남았다며 나눠주셨다죠. 집에 한 포대를 갖다 놓고 나머지는 간식으로 드시려 했었나 봐요. 부모님은 논 옆에 있는 창고 옆에서 이웃 사람들과 불을 지펴 고구마를 구워 드시고 계셨습니다. 장작불에 막 구워 먹는 고구마는 정말 꿀맛이잖아요. 다들 어린아이 마냥 고구마를 구워 먹고 있는데 순간 세찬 바람이 불어 장작이 모두 흩어지고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리저리 굴러가는 장작들을 줍느라 혼비백산이 되었어요. 굴러가는 장작뿐 아니라 바람을 타고 불씨도 여기저기 옮겨 붙어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죄다 자기 논밭에 불씨가 옮겨 붙을까 자리를 떠버렸죠. 달랑 둘이 남아버린 엄마 아빠는 장작을 줍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사이
흩날리는 불씨가 창고에 옮겨붙어 버린 거였습니다. 그 창고 안에는 비료포대들과 농기구들이 들어있었어요. 1년치 농사를 책임질 비료들과 값비싼 농기계들. 그 창고가 불타는 걸 보고 아빠는 정신없이 창고로 달려가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엄마도 물론 뒤따라갔고요. 그리고 목재로 만들어진 창고는 순식간에 불에 포위되어 활활 타올랐습니다. 그 안에서 뭐라도 건져보려 애쓰던 부모님은 영락없이 그 안에 갇혀버리고 말았죠. 그리고 그렇게 두 분은 우리 두 남매의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거센 바람 탓에 산불, 화재가 심한 기간이라 단속도 심하고 규정도 엄격했어요. 농촌에서는 생활 쓰레기 정도는 집마당에서 태우는 게 다반사였는데 때마다 공무원들이 찾아와서 제지를 하곤 할 때였죠. 불 피우는 게 금지된 기간에 논밭 한가운데서 불을 지핀 것은 엄연히 불법이었습니다. 때문에 부모님의 죽음은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아무런 뒤처리도 지원받지 못했죠. 평소에도 거의 부모님 없이 살다시피 한 우리였습니다. 부모님과 눈을 마주하고 있을 시간이 별로 없었으니까요. 서로의 자고 있는 모습이나 멀리서 일하는 모습으로 생사 확인을 하는 게 전부였던 가족이었는데 그렇게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생각하니 겁이 나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제 나이는 고작 16살, 중학교 3학년, 동생은 13살이었습니다. 동네와 학교에서 천재로 불리던 동생은 이제 막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었고 저도 고등학교 입학을 목전에 두고 있었죠. 실업계 고등학교를 가서 취업을 하느냐, 일반 고등학교를 가서 학업을 이어가느냐. 그 당시 저에게는 일생일대의 결정을 해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떤 선생님은 제게 실업계 고등학교를 진학해서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공부를 하라면서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셨고 어떤 선생님은 학업을 포기하기에는 성적이 너무 아깝다면서 조금만 더 버티면 대학 가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설득을 하셨어요. 저의 꿈은 스튜어디스였습니다. 해외는커녕 동네도 벗어나지 못한 제게 월급을 받으면서 전 세계를 여행한다는 것은 정말 꿈만 같은 일이었거든요. 마음 같아서는 대학에 가라는 선생님의 말을 듣고 현실을 모른 척 하고 싶었지만 형준이가 눈에 밟혔습니다. 내가 조금만 도와주면 나보다 훨씬 크게 될 아이인데 내가 이 아이를 모른 척하고 내 꿈을 이뤄도 되는 걸까? 그러면 내 마음은 편할까? 과연 그게 옳은 일일까? 그때 방앗간 사장님이 제게 제안을 하나 하셨어요. 평소 형준이의 1등 떡을 맞추러 자주 갔던 부모님도 단골로 애용하시던 방앗간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지 결정했어? 학교 갈지 말지 말이야. 아직이요. 뭐가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야, 내가 너희 집 사정 모르는 것도 아니고 마음의 결정이 되면 얘기해. 내가 도울 테니까. 사장님이 어떻게요? 이왕 돈 벌기로 결정할 거면 우리 방앗간 와서 일해. 내가 실업고등학교 가서 일하는 것보다 월급 많이 줄 테니까. 너나 너희 부모님이나 우리 집이랑 인연이 얼만데 내가 그거 못하겠니? 정말요? 월급 얼마나 받을 수 있는데요? 방앗간 사장님의 제안은 단번에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에 진학한다고 해도 처음 1년은 돈을 벌 수 없었어요. 그 후로 2학년 때부터 돈을 벌어도 신입이 받는 월급의 반 정도인 수준이었고 그것도 기간이 끝나면
해고될 가능성이 있는 불안정한 직업이었죠. 그런데 방앗간 사장님은 경력도 없는 저를 직원으로 써주시면서 월급도 제대로 주겠다고 하시니 거절할 이유도 명분도 없었습니다. 그 길로 저는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방앗간으로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도 꿈이 있긴 했지만 현실은 제 꿈보다 무겁고 혹독했거든요. 당장 혼자이므로 부모님의 논밭을 가꿀 수도 없고 반이 넘게 타버린 땅을 팔려고 내어놔도 사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사간다고 해도 대출이 반이 넘는 땅이기도 했고요. 그렇다고 가만히 있는다고 돈 나올 구멍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꿈을 포기하고 나니 형준이에 대한 저의 집착이 더 심해지더라고요. 마치 제 인생이 형준이에게 달린 것처럼 저는 일하는 시간을 제외하고 모든 시간을 형준이에게만 매달렸습니다. 따뜻한 말과 밥상보다는 숙제했니, 공부했니 하는 다그침, 시험에서 하나라도 틀려오면 날선 질책과 잔소리. 누나, 이거 조금만 이따가 하면 안 돼? 나 배고픈데. 미루기 시작하면 끝도 없어. 해야 할 일 끝내고 그 다음에 밥 먹어. 나 진짜 배고픈데. 나도 배고파. 근데 너 때문에 나도 참고 있잖아. 누나. 왜? 아니야. 뭔데? 말해봐. 아니, 옛날에는 누나랑 공부하는 것도 좋고 재밌고 했는데 요즘은 누나 좀 무서워서. 무섭긴 뭐가 무서워. 우리가 누가 있어. 누나한테는 너밖에 없고 너한테는 누나밖에 없고. 그러니 정신 차리고 열심히 해야지. 아니야? 알겠어. 지금 생각하면 어린 형준이에게 그렇게까지 했어야 했나 싶긴 한데요. 그때는 그것밖에 답이 없는 것 같았어요. 누군가 보면 혹독하고 지독하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해서든 내 뼈를 갈아서라도 형준이를 성공시키는 거. 그러려면 더 다그치고 더 시켜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우리의 살 길이라고 생각했었죠. 그 결과 제 희생과 형준이의 고생이 한꺼번에 보상이라도 받는 듯이 형준이는 서울에 있는 유명 법대에 장학생으로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원 하나, 과외 한번 받아본 적 없이 말이죠. 발표가 난 후 우리 동네에는 저 멀리 마을 초입부터 현수막이 10개도 넘게 달렸었죠. 우리 집에도 농작물이며 옷가지며 선물이 수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당연히 장하고 대견하고 대단했어요. 그런데도 전 형준이에게 그 마음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제 목표, 제 마라톤의 끝은 형준이가 검사가 되는 것이었어요.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훌륭한 사람, 흠잡을 데 없이 완전 무결하고 올바른 존재. 제 기준에 그게 바로 검사였거든요. 어릴 적에는 저의 스파르타 교육에 지쳐 투정도 부리던 형준이었지만 좀 크고 나서는 군말 없이 공부에 열중했어요. 눈을 뜨면 공부하고 눈을 감기 전까지 책을 손에서 놓지 않고 어떨 때는 제가 잔소리할 게 없어서 허전할 정도였으니까요. 친구들과 운동장에서 축구 한번 해본 적 없는 아이. 점심시간에도 책을 읽으며 밥을 코로 먹는지 입으로 먹는지 모르게 사는 아이. 그게 바로 형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형준이는 결국 대학을 졸업하기도 전에 사법고시에 합격해 검사가 되었죠. 형준이가 검사가 되고 나니 제 꿈을 이룬 듯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형준이를 무기 삼아 누리고 싶었던 게 있던 것도 아니었고요. 동생 잘 키웠다고 어디서 으스대거나 인정받고 싶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근데도 그렇게 좋더라고요. 특별할 것도 없던 제가, 흔하디 흔한 일반 평범한 사람이던 제가 이렇게나 대단한 사람을 키워내고 만들어냈다는 게 그저 저에게는 훈장 같았습니다. 아, 나는 쓸모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내 값어치를 했구나. 스스로에게 칭찬해주고 기뻐하면서 보냈던 시간이었죠. 형준이가 서울대학에 입학했을 때 우리는 시골에 있는 집을 팔고 함께 서울로 상경했어요. 그때쯤 부모님의 논도 팔려 서울로 갈 자금이 그렇게 딸리지는 않았었거든요. 대학생활 내내 한 집에 살며 형준이 뒤치다꺼리도 하고 고시 공부를 돕기도 했었는데 검사가 되고 나서부터는 같이 살기가 애매해지더라고요. 형준이는 일 때문에 집에 못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늘 밤새 법원에서 재판을 준비하느라 집에 올 시간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매번 법원으로 속옷이며 도시락이며 싸다 날라야 했고 잠깐 짐을 가지러 나왔을 때만 형준이를 볼 수밖에 없었죠. 며칠 사이에 더 홀쭉해졌네. 밥은 잘 챙겨 먹고 있는 거야? 걱정하지 마 누나. 잘 챙겨 먹고 있어. 아, 근데 왜 이렇게 말랐어? 마르긴 누나가 괜히 그렇게 생각해서 그래. 누나가 널 몰라? 또 일한다고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아, 뻔하지 뭐. 에이, 안 그래. 누나는 잘 챙겨 먹고 있어? 내가 요즘 통 집에 못 가서 나는 누나가 걱정이다. 내가 걱정할 게 뭐가 있어.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맨날 집에서 놀고 먹는데. 근데 누나는 뭐 하고 싶은 거 없어? 하고 싶은 거? 갑자기 왜? 아니, 그동안 나 키우고 뒷바라지 하느라 아무것도 못했잖아. 이제는 내가 해줄 수 있으니까 혹시 하고 싶었던 거 없었나 해서. 내가 그런 게 어딨어. 나는 그냥 너만 잘 되면 돼. 아, 그런 게 어딨어. 답답하게 정말. 답답하긴 뭐가 답답해. 네가 좋으면 나도 좋은 거지. 아, 누나가 자꾸 그러니까 내가 네가 뭐? 아니야. 짐 챙겨줘서 고마워. 나 이제 들어가 봐야 돼서. 이거 택시 타고 가 누나. 무슨 돈이야. 나도 돈 있어. 됐어. 그냥 내 마음이 불편해서 그래. 이거 받고 택시라도 타고 가. 나는 누나한테 이 정도도 못해. 내가 뭐 너한테 용돈 받으려고 뒷바라지 한 줄 알아? 이럴 돈 있으면 너 비싸고 맛있는 한우나 좀 사 먹어. 살이 빠져서 아주 못 쓰겠어. 아, 이래가지고 어떤 여자가 너 좋다고 하겠어? 내 걱정은 말고 제발 좀 본인 좀 챙기세요. 나 간다. 형준이는 기어코 제 주머니에 10,000원짜리 몇 개를 쑤셔 넣고는 도망치듯 들어가 버렸습니다. 주머니에 꼬깃꼬깃 넣어진 돈을 꺼내 펴보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쩌면 나의 희생이, 나의 노력이
형준이에게 부담이고 짐일 수도 있겠구나. 어느새 형준이에게 내가 책임져야 할 부양가족이 되어버린지도 모르겠구나. 그래서 저는 형준이에게 독립하라고 얘기했어요. 법원 근처에 작은 방을 구해서 혼자 살으라고요. 형준이는 같이 이사자고 했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법원 근처는 너무 비싸고 그 근처로 가려면 방 2개짜리 집은 꿈도 못 꾼다면서. 저는 이제라도 편히 혼자 지내면서 여유롭게 살고 싶다고 했죠. 마음에도 없는 소리였지만요. 형준이가 제 말을 믿은 건지 아니면 그렇게라도 저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왠지 제 마음은 후자 쪽에 가까웠지만 그냥 깊이 생각하지 않기로 했어요. 이제 다 키워놨으니 형준이를 보내주자. 그리고 나는 이제라도 나의 삶을 찾아보자. 아이러니하게도 따로 살게 되니 형준이를 볼 일이 더 많아지더라고요. 재판이 끝난 날, 쉬는 날마다 형준이는 저를 찾아왔습니다. 누나가 해준 김치찌개가 먹고 싶다, 어묵볶음이 먹고 싶다면서요. 선배가 줬다면서 몸에 좋은 영양제를 가져오기도 하고 비싸 보이는 과일 선물 세트를 들고 오는 날도 있었죠. 그뿐이겠어요. 어떤 날은 재판을 했던 원고 어머니가 암이시라더라면서 덜컥 제 건강검진을 예약해 통보하기도 하고, 어떤 날은 회식을 했는데 그 고기 맛이 너무 맛있더라며 저를 비싼 고깃집에 데려가기도 했죠. 30이 넘도록 결혼은커녕 연애도 못하고 있던 저에게 형준이와의 시간은 그야말로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은 경험들이었습니다. 제게 값진 경험을 선물해주는 것도 물론 고마웠지만 그런 곳에 갈 때마다 우리 형준이가 이런 풍족함을 누리며 살고 있구나 싶어 마음이 푸근해지곤 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형준이가 아침 일찍 찾아와 저를 데리고 백화점으로 가더라고요. 옷부터 신발, 가방까지 새 것으로 싹 갈아입히더니 갈 곳이 있다면서 저를 차에 태웠습니다. 도대체 어디를 가려고 그래? 가보면 알아. 누나 아마 깜짝 놀랄걸? 뭔데? 얼른 말해줘. 비밀인데. 얘기 안 하면 누나 진짜 안 간다. 너 또 비싼 데만 예약하고 한 거 아니지? 그럴 돈 있으면 너한테 쓰라니까. 아, 돈 아깝게 정말. 아이, 그런 거 아니라니까. 다 왔다. 내려 누나. 도착한 곳은 으리으리한 기와집으로 된 한식당이었어요. 차에서 내려서부터 한복을 갖춰 입은 직원들이 저와 동생을 안내했었죠. 얼마나 극진히 대해주시는지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왠지 눈치가 보여 쭈뼛거리며 형준이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한 방에 들어갔는데 예쁘장한 아가씨가 저를 맞이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누나 인사해. 내 여자친구야. 여기는 우리 누나. 나한테는 엄마고 아빠고 누나인 내 정신적인 멘토. 말씀 많이 들었어요. 정말 훌륭하신 분이라고. 잘 부탁드립니다. 네. 훌륭하긴 뭘요. 민망하네. 반가워요. 일단 앉아요. 정신없이 떠밀려온 곳에 형준이 여자친구가 있었을 줄이야. 너무나도 당황했지만 나름 어른으로서 왠지 당황하면 지는 것 같아 저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애썼습니다. 어색하게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음식들이 밀려 나오더라고요. 정갈하고도 먹음직스러운 한식들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음식들에 침이 꿀꺽 넘어가는 걸 감추려고 괜한 물을 벌컥벌컥 마셨더랬죠. 언니, 맛있게 드세요. 제가 알아서 코스로 시켜봤는데 입맛에 맞으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다 잘 먹어요. 맛있겠네. 얼른 들어요. 언니가 먼저 드셔야죠. 먼저 드세요. 형준이 여자친구는 제가 젓가락을 들 때까지 음식을 입에 대지 않을 기세였습니다. 사실은 뭐부터 먹어야 할지 마음이 혼란스러운데 뭐든 해야 했어요. 그래서 저는 만만한 물김치부터 둘러 마셨습니다. 바로 제 코앞에 있더라고요. 언니, 그런 거 말고 이거 구절판 먼저 먹어보세요. 여기가 이게 제일 유명하거든요. 그래요. 먹어요, 먹어. 오색 빛깔로 가지런히 정렬한 음식. 이름이 구절판인가 봅니다. 당근, 버섯, 새우, 계란. 많은 재료들이 정갈하게 펼쳐 있는데 이걸 섞어 먹으라는 건가? 어쩌라는 건가 싶더라고요. 딱 보기에도 비싼 집인데 이런 야채들을 송송 썰어놓고 대체 얼마를 받는 거지? 뭔가 마음에 안 들긴 했지만 일단 집어먹었습니다. 당근부터 부추, 새우, 차례로요. 당근을 아주 정갈하게 잘 썰어 놓으셨네. 이거 봐요. 참 예쁘지? 어머, 이 부추도 어쩜 간격이 이렇게 딱딱 맞아? 아, 언니, 이거는 여기 밀전병에 싸서 먹는 거예요. 하나 싸드릴까요? 잠시만요. 형준이 여자친구가 접시에 밀전병을 펼쳐 재료들을 올려 싸주더라고요. 내가 제대로 헛다리를 짚었구나 싶어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이런 고급 음식점에 오면 뭐래, 먹을 줄도 모르는데. 초면에 우리 형준이 체면만 깎아먹게 생겼네. 밥을 어떻게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입과 눈은 하하호호 웃고 있었는데 정신은 다른 데가 있었죠. 빨리 이 자리를 피하고 싶다는 생각만요. 1년, 아니 10년 같던 시간이 지나고 여자친구와 인사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형준이의 차에 올라타고 나서 저는 바지 지퍼도 풀고 드러누워 버렸죠. 아니 이놈아, 여자친구를 만나러 오는 거였으면 그렇다고 말이나 해주지. 놀랐어? 미안해. 나는 그냥 깜짝 이벤트로. 근데 참 곱고 예의 바르더라. 뭐 하시는 분이야? 일은 따로 안 하고 그냥 관심 있는 거 이것저것 배워. 한식 요리사 자격증 같은 것도 따고 꽃꽂이도 배우고. 그래? 근데 어떻게 만났대? 우리 부장검사님이 소개시켜 주셨어. 어머, 부장님이 너를 엄청 이쁘게 봐주셨나 보네. 근데 누나까지 보여주는 거 보면 꽤 진지한 사이인가 보네? 서로 마음에 맞아서 잘 만나고는 있는데, 고민이 좀 되네. 뭐가 고민이 되는데? 다른 건 아니고, 여자친구 집이 좀 잘 살아. 잘 사는 게 문제야? 잘 살면 좋지 뭘 그래. 너도 나름 사자 달린 남잔데. 아니 그게 보통 잘 사는 게 아니라, 누나, 우리 법원 앞에 있는 피자집 알지? 그 피자집 건물이랑 그 옆에 건물이 여자친구 어머님 거야. 그게 끝이 아니라 피자집 본사가 아버지 회사고
장인어른 되실 분이 한 기업 회장님이시라고. 뭐? 엄청나지? 나도 만나다가 얼마 전에 알았어. 그냥 유복하게 살았나 보다 했는데, 와, 그 정도일 줄 몰랐거든. 어머 세상에, 내가 오늘 너무 실수한 것 같다. 어? 갑자기 무슨 말이야? 아니, 그럼 부잣집 딸이 구절판이 뭔지도 모르고 먹을 줄도 모르는 나를 보고, 아, 얼마나 실망했겠어. 아, 세상에. 내가 없는 티 안 나게 잘했어야 하는데. 아, 어떻게 하니 이걸? 아, 어떻게 해. 아, 누나, 그런 말이 어딨어. 아니, 그렇잖아. 그래도 사돈들 사이끼리 밉보이면 안 되는데. 우리가 뭐 기댈 부모가 있니 재산이 있니? 아, 못 배운 티라도 내지 말아야 하는데. 너 누나 중졸이라는 소리는 안 했지? 절대 말하지 마. 알겠지? 형준이의 얘기를 듣고 나니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었습니다. 어릴 때는 제가 형준이의 세상이고 하늘이었는데 어느 순간 제가 형준이를 깎아먹는 짐덩어리가 된 것 같은 기분이더라고요. 이래서 사람은 배워야 한다고 했나 후회스럽더라고요. 왠지 형준이도 기분이 안 좋아 보여 더 신경이 쓰였습니다. 나 때문에 창피했나? 내가 둘 사이를 망친 건 아닐까? 별 생각이 다 들었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형준이가 좋은 여자 만나 연애도 하고 결혼까지 생각한다는 게 뿌듯했습니다. 역시 잘 키운 보람이 있구나. 우리 형준이 남은 인생도 탄탄대로겠다. 마음이 풍족해지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드니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형준이를 만날 때마다 날은 언제 잡냐, 그 집 부모님은 만나 뵀냐 질문이 이어졌죠. 그런데 형준이가 계속 제 말을 얼버무리고 피하기만 하더라고요. 아니, 아직 날이야 뭐 천천히 잡으면 되지. 왜? 그 집에서 결혼 미루재? 왜? 이유가 뭔데? 아니야, 내가 좀 천천히 생각하자고 했어. 아니, 뭘 천천히 생각해. 그보다 더 좋은 혼처가 어딨다고. 너 혹시 딴 맘 있어?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아직 일에 좀 더 집중하고 싶어서. 아니, 누가 너더러 애를 낳아서 키우래. 집안 살림을 하래. 일은 결혼해서도 하면 되지. 사내가 왜 이렇게 미적거려? 그러다가 영영 가버리면 어쩌려고. 아이, 몰라. 가려면 가라고 하지 뭐. 뭐? 너 혹시 싸웠어? 아니야, 그런 거. 아니긴 뭐가 아니야. 얘기해봐. 왜 싸웠는데? 네가 잘못했지? 아니라니까. 그럼 뭔데? 헤어졌어. 뭐? 헤어져? 왜? 뭐 때문에? 뭐긴 뭐야. 그냥 안 맞아서 그렇지. 내가 너를 몰라? 네가 성격 안 맞아서 헤어지고 그럴 애야? 맞춰주고 이해해주고 그럴 애지. 뭔데? 솔직히 얘기 안 해? 아, 몰라. 그냥 그렇게 됐어. 알겠다. 뭔지 알겠네. 걔가 우리 집 가난하다고 싫다든? 내가 못 배워서 싫대? 누나, 왜 말이 그쪽으로 가? 그런 거 아니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딱 보니까 그거구만. 그러면 누나랑 영 끊는다고 해. 너 하나만 두고 보면 빠지는 조건도 아니잖아. 응?
누나, 진짜 계속 이럴래? 아니, 왜 화를 내고 그래 갑자기? 처음으로 형준이가 제게 큰 소리를 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아니, 그 전부터 제 말이라면 토달지 않고 잘만 따르던 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생전 처음 보는 표정으로 제게 화를 내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질 제가 아니잖아요. 닥달을 해서 이유를 알아냈죠. 형준이와 여자친구가 싸운 이유는 그거였습니다. 역시 저 때문이었어요. 처음 여자친구와 제가 만났던 날, 동생은 처음으로 여자친구에게 화를 냈더랍니다. 누나가 그런 곳에 처음 가봐서 익숙치 않아 하는데 굳이 구절판 먹는 법을 그렇게 가르쳤어야 했냐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었냐고. 여자친구는 어이없고 억울했겠죠. 그저 친절을 베풀었을 뿐인데 그걸로 화를 내는 형준이에게 서운하다 했답니다. 형준이는 네가 우리 누나를 무시하고 창피를 줬다. 여자친구는 친절을 베풀었을 뿐이다. 둘의 싸움은 한동안 이어졌대요. 그러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저에게 너무 미안하더랍니다. 그날 형준이는 여자친구를 만나기 전 백화점에 가서 제 옷도 신발도 가방도 살폈어요. 마치 신데렐라처럼 저를 변신시켜줬죠. 그때는 그게 제 위신을 세워주기 위한 선물이라고 생각했는데 여자친구와 싸우고 집에 돌아와 보니 그 모든 게 자기를 위한 것 같았다는 거죠. 혹시 내가 누나를 부끄러워했나? 그래서 그렇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흠잡히지 않으려 변신시킨 건가? 그런 생각이 들자 너무도 괴로워졌답니다. 지금껏 형준이를 키우느라 고등학교도 못 가 중졸이 되고 방앗간에서 일하느라 손도 엉망진창해 나이보다 더 늙어버린 저. 여기저기 부탁하고 사정하느라 굽신거리는 게 일상이 되어버린 저를 온갖 화려한 치장들로 감추려고 한 건 아닌가 생각이 들었대요. 나한테는 누나뿐인데 누나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누나를 잠깐이라도 부끄러워했다는 게 나는 참을 수가 없어. 형준아,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부잣집 딸내미 만나서 떵떵거리고 살면 뭐해? 정작 나는 누나 인생 다 빨아먹고 살아온 인생인데 내가 누나 버리고 행복할 자격이 있어? 아니, 나는 그렇게는 안 살래. 누나한테 은혜 다 갚고 행복해도 누나랑 같이 행복할 거고 불행해도 누나랑 같이 불행할 거야. 그러니까 나 말리 생각하지 마. 알겠지? 나는 걔 없어도 살지만 누나 없이는 못 살아. 알겠지? 형준이의 얘기를 듣는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한 번도 말하지 않았지만 우리 형준이가 누나 인생을 걱정하고 안타까워하고 있었구나. 미안해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그 어린애가 투정 한 번 없이 그렇게 죽자고 공부만 한 거구나. 좋아서가 아니었구나. 모든 게 나를 위해서, 나 때문이었구나. 내가 우리 형준이를 그렇게 애늙은이로 만들었구나. 너무 미안해지더라고요. 어쩌면 지금의 행복이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내 딴에는 나의 희생으로 형준이의 행복을 만든 거였지만 형준이는 본인의 희생으로 저의 행복을 만든 거였죠. 서로가 상대를 위해 희생했지만 행복의 기쁨은 누구도 온전히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속상했구나 우리 형준이. 누나가 너 때문에 내 인생 버리고 고생만 한 것 같아서. 맞잖아. 그게 사실이잖아. 아니,
그거 아니야. 그럼 뭔데? 살려고. 누나도 살려고. 누나도 그때는 많이 어렸었거든. 엄마 아빠 없이 너랑 단둘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더라. 근데 너한테 집중하고 있으면 사라졌어. 내가 잘해야 하고 열심히 해야 할 이유도 생기고. 그래서 더 힘이 나더라고. 그래서 내가 살려고 그랬어. 나중에는 그게 습관이 됐고. 근데 그게 너한테 이렇게 큰 짐이 될 줄 누나가 미처 몰랐네. 미안해, 형준아. 근데 너 때문에 누나 인생 버린 적 없어. 너 때문에 누나가 산 거야. 너가 행복하면 누나가 행복하다고 얘기했었지만 사실은 누나가 행복하기 위해서 너를 키웠어. 누나 인생까지 너한테 다 짊어지게 해서 누나가 미안해, 형준아.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편해졌으면 좋겠어. 행복했으면 좋겠고. 저는 처음으로 제 안에 있던 진심을 형준이에게 전했어요. 저도 몰랐던, 그래서 형준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어린 누나의 진심을요. 그렇게 털어놓고 나니 후련하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른인 척 해야만 했던 어린 날의 제가 형준이의 품에 안겨 위로받는 시간이었습니다. 형준이의 고백과 저의 고백으로 저는 지난날의 외로움과 힘듦을 한순간에 보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준이가 대학에 합격하고 검사가 되던 순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행복과 평온이었어요. 솔직해지는 거라는 것이 그런 것이더라고요. 그리고 마음을 나눈다는 것도요. 그 힘은 정말이지 위대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며칠 후 형준이의 여자친구를 만났습니다. 첫 만남 때 건네받은 연락처로 연락을 했어요. 그날 이후로 혹시나 제 무지함이 티날까, 저의 가난함이 들킬까 한 번도 연락한 적 없었는데 이제는 용기가 났습니다. 저 때문에 많이 싸웠다고 들었어요. 내가 미안해요. 아니에요. 그냥 잠깐 그러는 거라고 생각해요. 한 번도 형준 오빠 마음 의심한 적 없는걸요? 마음이 참 예쁘네. 형준 오빠 마음이 예쁘죠. 누나라면 꿈뻑 죽는 거 아시죠? 그런 누나를 상처받게 했다고 생각하면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그날 경솔해서 죄송했어요. 아니에요. 내가 속이 좁았어. 내가 그냥 모르면 모른다고 말하면 됐는데 자격지심이 앞서서 솔직하지 못해서 그래. 그런다고 가려질 거 아니고 그게 흠도 아닌데 말이에요. 내가 미안해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더 죄송한걸요. 알겠지만 우리 남매 참 힘들게 살았어요. 근데 우리 형준이 진짜 바르게 컸어. 사고 한번 안 치고 올바르게만 살아줘서 그때는 그게 자랑스러웠는데 지금은 그게 너무 미안해. 어린 게 오죽 마음 둘 곳이 없었으면 지 마음대로 뭐 하나 못 해보고 시키는 대로만 하고 살았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형준이 좀 잘 부탁할게요. 언니, 이제 내 품을 떠난 동생이잖아. 따뜻한 가족들 만나서 우리 형준이 새롭게 시작하면 좋겠어. 그래 줄 거죠? 저야말로 오빠 만나서 많이 배우고 깨달아요. 평생 존경하면서 위하면서 그렇게 살게요. 저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이렇게 예쁜 아가씨가 우리 형준이 알아봐줘서. 아가씨는 형준이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었어요. 우리 형준이도 못 이기는 척 여자친구의 마음을 받아줬죠. 곧 결혼식 날이 잡히고 저는 그날 혼주석에 앉아 가슴에 꽃을 달고 형준이와 여자친구를 위한 촛불에 불을 붙였습니다. 안사돈과 마주서서 맞절을 하는데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때 안사돈이 제게로 다가와서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고생했어요, 형준이 누나. 이제 내가 잘 돌봐줄게.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마치 돌아가신 엄마 품에 안긴 것처럼 저는 마음 놓고 울었습니다. 형준이가 결혼을 한 후 저도 인생을 다시 살기로 했습니다. 이제 누군가의 성공에 행복을 위탁하지 않고 제 스스로 저의 행복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죠. 먼저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봐서 합격을 했고요. 야간대학교에 지원을 해서 학교도 다니게 됐죠. 첫 입학금은 형준이가 대주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부담스럽다며 신경 쓰지 말라며 거절했을 저였지만 이번에는 군소리 없이 받았습니다. 한없이 주기만 하는 사랑과 희생이 상대방에게는 큰 마음의 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으니까요. 어릴 적 제 꿈은 스튜어디스였어요. 동네를 벗어나 전 세계를 누비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하늘을 나는 스튜어디스가 되기에는 나이도 너무 많이 먹었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아 꿈을 살짝 수정했어요. 여행사에 취업을 하기로 결심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관광경영학과로 전공을 정했습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것은 스튜어디스나 여행사나 비슷한 거 아니겠어요. 낮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공부를 하면서 저를 위한 시간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남자친구도 생기고 결혼도 하게 됐죠. 뭐든 늦지막히 시작하니 빨리빨리 진행되더라고요. 아마도 인생에 연륜이 생겨서 그런 것이려나요. 이것저것 재봤자 의미 없고 고민해봤자 시간만 흐를 뿐이고 표현하지 않으면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알 수 없기 마련이니까요. 어느덧 지금 제게는 8살 난 딸내미가 하나 있습니다. 형준이네 부부는 벌써 12살, 10살 난 아이가 있는데 제가 한참 늦었지 뭐예요. 그래서 저는 누나 시누임에도 불구하고 동생 부부한테 육아에 대한 정보도 얻고 지식도 얻고 도움을 많이 얻으며 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딸이 저에게 물었어요. 엄마는 언제 가장 행복해? 엄마는 우리 딸 학교 가고 집 정리 다 해놓고 낮잠 잘 때가 제일 행복한데? 에이, 뭐야. 왜? 엄마 답이 마음에 안 들어? 응,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어떻게 대답을 하면 좋을까? 다른 엄마들은 칭찬 스티커 받아오고 100점 맞아올 때 제일 행복하다고 하던데? 에이, 그건 아니지. 왜 아니야? 그럼 엄마가 우리 딸 100점 못 맞아서 엄마가 슬프고 불행하다고 하면 기분이 좋겠어? 아니, 슬프겠어. 그것 봐. 100점은 맞을 수도 있고 못 맞을 수도 있지.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엄마는 우리 딸이 0점 맞아도 행복하고 100점 맞아도 행복하고 다 좋아. 그냥 딸이 있어서 좋아. 그게 제일로 좋은 거네? 그렇지? 그럼
우리 엄마 최고네. 아니지. 우리 딸이 최고지? 저는 늘 다짐해요.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누구도 자기 자신이 아닌 남을 위한 삶을 살게 하지 말자고요. 우리 남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난히 피곤해 보이는 어떤 날이면 남편에게 말합니다. 남편이나 저나 가족을 위해 돈을 벌고 희생하지 말자고요. 그냥 맛있는 거 사 먹고 좋은 데 놀러 가기 위해서 적당히 벌면 된다고. 우리는 모두 나를 위해 사는 거지 남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면서요. 어떻게 보면 성인군자 같은 소리인데 말이에요. 비교적 어린 나이부터 이런저런 일을 겪다 보니 그렇더라고요. 내가 행복해야 남도 행복할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상처 없이 살아갈 수 있더라고요. 우리 형준이도 새롭게 꾸린 가족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린 시절 뭐든 잘해야 했던 부담감 없이, 돈 걱정 없이 다른 사람의 행복을 등에 짊어지지 않고, 저도 형준이에게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보여주고 싶어요. 누나도 많이 행복하다고. 그때도 지금도.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